집 앞인데 저희들의 놀이터였죠. 뒤에 산하고는 친구가 없다고 해서 겁도 나고 그랬었죠. 경찰에 이야기하기에는 야생마처럼 뛰어놀다가 올 것입니다. 어이가 없다. 부모님들이 직접 뛰었다고 하시는데요. 서울부터 부산까지 다 쉼없이 달린 건데 제주도까지도 배에 실어가지고 갔었습니다. 참 헤아릴 수가 없네요. 아이들이 발견될 것 같다. 찾은 현장 와룡산이었습니다. 의혹들이 생기는 거예요. 한피 쪽으로 갔다가 총에 맞은 거 아니냐. 기온이 떨어져 사망한 것으로 추정. 상처 있잖아요. 그거를 낼 수 있는 거는 건이역 캘리퍼스? 그런 글이 올라온 거예요. 범인은 못 잡았잖아요. 범행 도구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추적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망신고를 아직 안 했습니다. 동사무소 갔는데 적을라니까는 칸이 안 보여요. 가를 더 품 안에 넣고 싶어서. 아빠 안녕? 아, AI로 구분을 하셨구나. 아이고. 오랜만에 참 보네. 너무 보고 싶구나. 이게 1991년 대구에서 발생한 네네. 사건이거든요. 5명의 소년들이 대낮에 깜짝같이 사라졌는데 이게 아무리 찾아도 행방이 묘연했던 거예요. 공식적인 수사 기간만 해도 16년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해결되지는 않은 미제 사건이다. 이게 이제 진짜 미스터리인 거죠. 그렇죠. 네, 오늘 나와주신 이규만 감독님이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실제로 영화를 만드셨잖아요. 어떻게 제작을 좀 결심하게 되신 건지. 당시 이 사건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기억 속에서 많이 잊혀졌었고, 하지만 사건을 조사하면서 이 사건은 많은 국민들한테 잊혀져서는 안 되는 사건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을 더 굳히게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도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감히 할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흥미 위주가 아닌 진심을 담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모두가 기억해야 되는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산의 아이들은 봄을 닮았습니다. 햇살 한 줌에도 까르르 웃고 바람 한 줄기에도 신이 나는 아이들. 그날 와룡산은 유난히 따뜻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평소보다 더 맑았습니다. 그 순간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토록 눈부셨던 봄날이 긴 슬픔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영상만 봐도 너무너무 따뜻한 날인데요. 근데 여기 나오는 산이 아이들이 실종됐다고 하는 와룡산이라는 곳이죠. 근데 와룡산 도대체 어떤 곳인가요? 마을의 뒤편을 병풍처럼 감싸고 있는 와룡산은요. 네네. 어떻게 보면 마을의 상징 같은 곳으로 사시사철 마을 사람들 마음에 위안을 주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산에는 예전부터 네네. 들려오는 소문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산에는 아이를 흘리는 바람이 분다. 가끔 산에서는 이상한 바람 소리가 들리고요. 아이들이 이 소리에 홀리기도 한다더라 라는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어릴 때 이런 소문들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었죠. 근데 그런 소문들 들으면은 궁금하니까 진짜 그런가? 하고 이제 탐험해보고 싶은 욕구들이 좀 생긴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동네에도 그런 것들을 좀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었다고 하죠. 철원이, 호연이, 영규, 찬인이, 종식이 이 5명인데 그중에서 이제 철원이 이 학생이 가장 나이가 많았어요. 6학년이고 그리고 이제 육상대회, 전국대회까지 출전할 정도로 운동신경도 좋고 민첩하고 리더십이 굉장히 강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동생들이 모두 이제 철원이 형을 따르면서 자주 같이들 몰려 다녔다고 합니다. 이때가 마을에 놀이터라는 게 따로 없었다고 합니다. 네네. 사실 그런 동네들 되게 많았거든요. 그렇죠. 이 친구들이 이제 주로 뭘 하면서 놀았을까요? 이제 90년대 또 초반이면은 전자오락실, 오락실 이런 전자오락. 것들이 많기는 했는데 네네. 사실 저 때도 그랬어요. 밖에 나가 노는 게 진짜 최고였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은 밖에 나가서 이제 뛰어노는데 이 친구들도 이제 보통 하는 게 뭐 비석치기, 구슬놀이, 오징어 게임 뭐 이런 이제 야외 놀이들을 굉장히 좋아했었다고 합니다. 또 야외 놀이 중에서 가장 좋아했었던 게 뭐냐? 산과 들에서 탐험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이제 와룡산이라고 하는 공간이 아이들한테는 놀이터 그 자체였었던 거죠.
이 가족들하고 친구들 말에 따르면 이 아이들이 산에서 도롱뇽 알 주워다가 이제 뭐 관찰하고 그런 거 좋아했다고 해요. 저하고 또래가 비슷하거든요. 위아래로 1살 차이, 2살 차이 뭐 이런데 저희 때도 그랬어요. 앞에 공원 있으면 개구리 잡으러 가고 뭐 개구리 알 뭐 이런 거 집에 갖고 오고 그때 당시에 실제로 산에서 어떤 도롱뇽 알 뭐 이런 것들 가져오면 문방구에 팔 수도 있었다고 해요. 한 움큼 정도에 한 50원에서 100원 정도. 그래요? 근데 그때 당시에 문방구에서 뽑기 같은 거 할 수 있었거든요. 그게 한 50원, 비싸봐야 100원. 아이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게 뭐 행복한 시간이었겠어요. 그랬겠네요. 이 6학년이에요, 철원이가. 그러니까 100원을 벌기 위해서 뭐 도롱뇽 알 이것도 있겠지만 어릴 때 100원, 뭐 1000원 받으려면은 제일 돈 많이 주는 사람이 아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철원이가 맨날 골목길에서 아빠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 앞 골목길에 아빠가 퇴근하고 나타나면 아빠한테 뛰어가서 안기고 그럼 아빠가 100원 이제 주고 용돈으로. 그러니까 철원이 아빠는 아직도 그 당시에 6학년 아들 철원이가 골목길에서 본인 기다리다가 뛰어와서 안기면서 용돈을 주던 그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신다고 합니다. 저는 우철은 아버지 우종우입니다. 그냥 뭐 귀염둥이죠. 애교가 많고 밖에서 놀았던 얘기들을 재미나게 잘 옮기고 그리고 골목에 입새에 뚝 들어서면은 아빠 하고 반가워 막 달려와가지고 끌어안기는 모습. 그러고는 이제 바깥에서 오늘 어떻게 놀았는데 이렇게 재밌었다. 그런 얘기를 가끔 하곤 했지요. 부모님과 대화를 되게 잘하는 아이였나 봐요. 한 마을에 앞집, 뒷집, 옆집에 형제처럼 그렇게 다정하게 지낸 아이들인데 요 5 아이들 중에 우리 철원이가 제일 큰 애입니다. 아이들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잘 데리고 놀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 따라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모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철원이는 이제 아빠에게 정말 뭐 살갑고 천사 같은 존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그때 뭐 유난히도 점심을 허겁지겁 먹고 벽에 걸려있던 점퍼 확 들고 나가면서 놀다 올게 하고 나갔는데 그날따라서 이상하게 아빠는 이 아들의 뒷모습이 좀 너무 아련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신다고 해요. 철원이 아버지뿐 아니라 다른 아이들의 부모님들도 아이들이 실종되던 그날의 기억은 아주 선명하다고 합니다. 가방 가져가 라는 아빠의 말에 산에 갈 거라 필요 없다고 말하던 영규라든지요. 평소에도 말이 없어 그날도 역시 제대로 인사를 안 하고 나가던 호연이도 부모님들의 머릿속에 남아 계속 반복된다고 합니다. 아휴. 그러겠죠. 우리 감독님이 영화 만드시기 위해서 사전 취재를 하시면서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공히 다 말씀하시는 게 못 나가게 할 거야. 나가지 말라고 하는 모두 다 그 아쉬움이 너무 크셨나 봐요. 그래서 그 영화 속에서 아이가 이렇게 망토를 하고 달리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그 망토가 땅에 닿으면 죽는다 막 이런 대사를 앞부분에 해요. 이게 땅이 닿으면 죽는다. 근데 마지막에 망토를 허리에 묶어줘서 아이가 달려서 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부모님들 마음속에 아이들이 무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좀 담아서 그런 장면을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그 장면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극장에서 앞에 주르륵 이렇게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뵀는데 어떤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붙들고 아무 말씀 없이 계속 어깨가 막 흔들리시는 거예요. 그걸로 그냥 느낄 수 있었어요. 이분들의 슬픔은 여러 겹으로 이렇게 가죽처럼 되게 질기구나. 비가 오는 날 산은 모든 소리를 삼켜버립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발자국 소리도 그날 그렇게 모든 것이 조용히 흩어졌습니다. 실제로 그날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놀러 간다라고 해가지고 나갔던 아이들이 이제 점심이 돼도 오지 않으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밥을 다 차렸는데 이제 밥때가 돼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조금 이상하게 생각을 했었고 밥 시간이 안 오면 특히나 이제 철원이는 많이 혼났었대요. 게다가 이제 철원이 아버지가 그날 이상한 전화를 한 통 받습니다. 여기 태권도 학원인데 철원이가 학원에 안 왔다. 무슨 일이 있느냐라는 이제 전화를 받은 거예요. 이제 다른 집에서도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보니 또 안 들어왔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찾기 시작을 하거든요. 뭐 종식이 봤냐, 호연이 봤냐, 뭐 친구 집에도 없고 학원에도 없고 구멍가게에서도 없다 그러고 이러니까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던 와중에 동네 사람들에게 아이들을 봤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오전 9시가 넘어서 5명의 아이들이 산으로 올라가면서 2시간 안에 갔다 올 수 있을까? 이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부터는 비 오는데 산에 갔다고? 이렇게 조금씩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들이 없어지자마자 바로 경찰에 그 신고를 한 겁니까? 처음에는 안 했죠. 왜냐면 아이들 놀러 나갔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했을 건데 문제는 이제 저녁이 됐는데 해가지고 밤인데도 안 돌아와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해요. 애들이 안 왔다고. 자, 그럼 여기서 경찰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당시에. 뭐 알아서 돌아오겠지 뭐. 뭐 애들 뭐 다 그렇죠. 뭐 그거 올 거예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당시에 이게 뭐 관행 아닌 관행인데 뭐 글쎄 뭐 수사 실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한 24시간 하루 정도는 기다려보자 이런 것들이 좀 널리 퍼져 있었다고 해요. 저녁이 되어도 아이들이 오지도 안 하고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이제 주민들하고 부모들하고 이제 산을 찾아봤는데 아이들 흔적도 없습니다. 그 일로 이제 그 날이 새는 거고 경찰에 이야기하기에는 한두 명 다니고 5명이니까 놀다가 들어오겠지. 야생마처럼 잘 뛰어다니고 놀다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과음을 막 질렀죠. 아이들이 밤새도록 집에 오지도 안 하고 흔적도 없는데 왜 찾아보지도 않느냐고 경찰들하고 말이 많았습니다. 아니 경찰이 이렇게 일단 기다려보자고 하면 부모님들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렇죠. 이게 성인도 아니고 그냥 11살, 뭐 10살 요 정도 되는 아이들이잖아요. 일단 걱정이 되니까 결국은 이제 부모님 그리고 부모님들 가족들이 수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어디를 갈지 모르니까 뭐 자주 가던 친구 집, 학교, 운동장, 와룡산 입구부터 중턱 산속에서 아이들 부르면서 찾을 거 아니에요. 뭐 철원아, 영규야 그러고 찾게 되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아이들을 부르지 않고 조용히 수색을 하게 시작했다는데 왜 그랬을까요? 혹시나 구조신호를 보내는데 목소리를 잘 못 낼 수 있는데 그걸 못 들을 수도 있고 네. 겹쳐가지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 부모님들의 애가 탔을까 상상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비가 오니까 당연히 앞이 더 안 보이겠죠. 안 보이는 상황이었고 이게 손전등 렌즈에 물방울이 묻히니까 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개가 끼면서 발밑도 잘 안 보여요. 수색을 같이 하시던 어머니는 이게 신발 신을 겨를도 없어가지고 맨발로 아이고. 쫓으시다가 이걸 이렇게 계속 수색을 하시다가 이 발바닥에 피가 맺힌 채로 돌아왔다는 분도 계시고 현이랑 4학년 때 짝꿍이었고 친구였던 허태욱이라고 합니다. 진짜 착했어요. 싫은 소리 안 하고 그냥 양보해주고 애들 다 이해해주고 그런 애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다들 그냥 의아했고 뭐 돌아오겠거니 뭐 심각성을 저는 몰랐는데 점점 이제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까 애들끼리 이제 소문이 나오더라고요. 호연이하고 뭐 친구들 없어졌다고. 그래서 수업이 마치고 가면 혹시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제하고 친구 몇 명이서 산에 찾으러 갔던 기억이 나요. 성서초등학교 철원이 6학년 친구이자 동기인 서민우라고 합니다. 개구지고 동생들도 잘 챙기고 장난기도 좋아하는 정말 활발한 친구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의 놀이터였죠. 뒤에 산하고는 도롱뇽알 잡으러도 가고 깨구리도 잡으러 가고 바로 집 앞인데 한 10분만 걸어가면은 막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코스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 날 이제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우리 6학년 전부 다 같이 다 산에 다 올라가셨습니다. 친구가 없다고 해서 경찰관부터 해갖고 막 수색을 하는, 그때 저희들도 알게 됐죠. 그때부터는 저희도 조금 겁도 나고 그랬었죠. 네. 그때까지도 경찰에서는요, 아이들이 가출을 한 것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을 했고요. 가출할 애들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연령대가 어리기도 하지만 이제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가출을 한 게 아니라고 처음부터 확신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확신을 하셨던 이유가 또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 보통 가출을 계획하면 뭐라도 챙겨가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챙겨간 소지품 자체가 없었고, 아이들이 사라진 날, 그날이 30년 만에 지방자치 선거, 구의원 선거가 있었던 날이라 빨간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원이랑 학교가 당연히 쉬는 날인데, 아까 근데 태권도장에서 전화 왔다 그랬잖아요. 그게 왜 그랬냐면 태권도장 선생님한테 저 내일도 나올래요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 그 전날. 근데 그랬었던 애들이 갑자기 이날 가출을 한다?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아까 동네 그 주민분들이 아이들이 그 산으로 간 걸 봤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구체적인 목격담 같은 게 없었나요? 그러니까 이런 실종 사건이 벌어진 목격담들이 나오거든요. 어디서 봤어요, 뭐 이런 거. 근데 문제는 이 목격담들이 다 내용이 일치해야 되는데 다 달라요. 목격자들 증언, 아이들의 동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오전 9시쯤에 와룡산 근처에서 1차 목격. 와룡산. 예. 그리고 12시쯤에 철원이의 같은 반 친구들이 와룡산 입구에서 애들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들과 잠깐 이야기도 나눴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점심도 안 먹고. 예. 그리고 이제 근데 아이들이 산으로 간 건 사실이네요. 그것까지는 맞아요. 그죠? 예. 근데 또 다른 목격담들이 나옵니다. 그래요. 한 30대 여성이 뭐라고 그러냐면 오후 5시에 87번 버스를 타고 있던 아이들을 목격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 버스를 타고 있다고 목격했다고요? 더 구체적인 건 올챙이가 든 통을 들고 맨 뒷좌석에 애들이 앉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 날 한 초등학생이 오후 6시에 옆 동네인 달서구 신당동의 한 상점에서 아이들을 목격했다. 그 다음 날인 28일 오후에는 와룡산 중턱에서 아이들을 목격했다. 이런 증언도 있었고, 그러니까 산에 있다가 다른 동네에 있다가 다시 산에 나타난 거잖아요. 증언들을 합쳐보면. 그러니까 목격담들이 좀 달라요, 동선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중구난방 같은 느낌이 있는데 부모님들은 이런 엇갈리는 목격담들을 들으시면 더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이 부모님들의 마음을 더욱 심란하게 하는 증언들이 계속 나옵니다. 아, 그래요? 이게 또 아이들이 누군가에게 쫓기듯 뛰어가는 걸 봤다. 아니면 실종 일주일 뒤에, 심지어 일주일 뒤에 서울 시내버스에서 성인 남자 2명과 아이들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나온 거예요, 증언으로. 희미하게 반짝이던 불빛. 그 속에서 우리는 매일 마지막 기대를 걸었습니다. 1991년 3월 26일 아이들이 이제 감쪽같이 사라졌는데 이 수색은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이 수색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경찰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실종 첫날부터 직접 뛰었다고 하시는데요. 이제 아버지들이 직접 나서서 전단팀을 직접 꾸리시고 수사반장이 이제 되신 거죠. 그리고 실제로 철원이 아빠의 손에 들려 있었던 게 하나가 있었는데요. 수사 일지 수첩. 개구리 소년 일지. 3월 26일 일요일 개구리 잡으러 간 5인. 7월 14일 화요일 대명 이동 상인 증언 확보. 날짜별로 목격담, 전단지 배포 장소, 행사 일정 등을 모조리 다 여기다 적어 놓으셨던 겁니다. 철원이 아버지가 수사반장이라면요, 영규 아빠는 행동대장이셨습니다. 일단 영규 아버지의 집을 수색본부처럼 운영하면서 상황 총괄을 했다고 합니다. 삼촌이 산자락을, 그리고 이모는 버스터미널 인근을, 그리고 큰아버지는 서울역까지 이런 식으로 작은 가족 수색팀이 전국구로 사람을 쫙 찾아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24시간 대기조처럼 제보 들어오면 그냥 아버지들 갔다는 거예요. 아하. 예, 그래서 당시 주민들이 경찰보다 더 경찰 같다 이런 말들도 했다는 거죠. 이분들이 이제 트럭을 타고 다녔는데 저기 아이들 그 사진을 붙여놓고. 그렇죠. 실종된 아이들 찾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5 아이의 아버지들이 저걸 타고 이제 전국 팔도를 돌아다녔다는 건데 아이들이 찾을 기미가 보여야 되는데 이래가는 안 되겠다. 우리가 아이들을 찾아 나서자. 뺑소니 추방본부라고 있습니다, 인천에. 거기 단체에서 트럭을 한 대 구해줘가지고 마이크를 달고 사진을 대형으로 만들어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광장 같은데 사람이 많이 있는 시장통 같은데 입구에 이제 써가지고 아이를 찾아주시오 부탁드립니다 하고 막 호소를 합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요. 다 눈에 헛거 보이는 것처럼 지나가는 아마 봐도 내아 걷고 이름 부르고 보니까 나이고 잠자면서도 과음 지르고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아이들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붙이고 어딜 가든 시선 집중될 수 있도록 트럭을 만든 거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서울부터 부산까지 다 쉼없이 달리는 건데 이게 아버지들 눈에 얼마나 절실함이 가득했을 거 아니에요. 지치지 않고 하루 종일 이제 우리 아이 찾아달라고 그렇게 호소를 했다고 하죠. 얼마나 절박해요, 전국 팔도 돌아다니면서. 그런데 이런 아버지들을 더 힘들게 만든 건 이제 사람들의 무관심. 전단지를 이렇게 돌리면 그거 받고 면전에서 버리거나 필요 없어요 하고 안 받거나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이 아버지들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그래서 나중에는 제주도까지도 우리가 차를 배에 실어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다니는데 시민이 신고를 했던 모양입니다. 여기 이상한 차가 이렇게 돌아다닌다. 이 경찰관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사실 이랬다 하기에 제주도에까지 아이를 찾아왔느냐 하면 깜짝 놀래요. 여기는 그런 게 절대 없다. 안심하시고 가지요. 참 헤아릴 수가 없네요. 이런 이제 아버지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돈이 문제였습니다. 그러겠죠. 그냥 쉬는 날 저렇게 돌아다니신 게 아니거든요. 하던 일도 그만두고 그동안 모아뒀던 돈 이거 써가면서 저렇게 수색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사실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거죠. 끼니를 벌이는 건 뭐 다반사고요. 전국을 돌면서 사실 묵을 곳도 있어야 되잖아요. 5명이 간신히 누울 수 있는 여관방 이런 거 구해가지고 잠을 청하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그런 여관방에서도 제대로 못 주무셨다고 해요. 이게 좁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잠을 청하려고 누워도 그중에 누군가 먼저 잠들면 이제 잠꼬대를 하시는 거죠. 아이들 이름 부르면서.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들으면 다른 분들도 잘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뿐 아니라 어머니들도 고생이 그래요. 어머님들이 더 고생했어요. 말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걸려오는 제보 전화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었는데요. 언제 아이들에 대한 제보 전화가 올지 모르니 수화기 앞에서 한시도 떠나지 못하고 꼭 붙어서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모님들이 고생을 했는데 아이를 찾는데 도움이 좀 됐을까요? 이제 실제로 아버지들은 전국을 돌면서 아이 찾으러 다닌다. 이게 이제 구전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입에서 입으로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나고 그럼 결국 언론이 붙어요. 보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떤 한 사람도 이 기사를 본 겁니다. 당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세고 가장 중요한 사람. 대통령. 그렇죠. 대통령이었네.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요로 전해들은 노태우 대통령이 특별 지시를 내립니다. 모든 수사력을 동원해서 실종 어린이를 찾아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주요 수사기관이 다 달려드는 거예요. 대통령이 오더가 나왔으니까. 전국적으로 개구리 소년 찾기. 이게 이제 시작이 됐던 거죠. 당연히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수사가 확대되었느냐? 야, 군부대가
와룡산 수색을 위해서 투입된 인원이 32만 명. 야, 그러면 뭐 와룡산은 다 뒤졌네. 대대적인 수사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대구의 지방경찰청 차원의 수사본부가 구성이 되게 되고요. 수색이 시작되던 날 이 지휘관의 한마디가 경찰관들의 사기를 확 북돋우게 됩니다. 소년들을 찾으면 1계급 특진을 시키고 다음 날 헬리콥터에 태워 집으로 보내주겠다. 굉장히 파격적인 혜택인 건데요. 이렇게 되니까 수사가 훨씬 더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뭐 만화방, 오락실, 빈집, 농수로, 500개가 넘는 맨홀, 화장실 정화조까지 일일이 이제 확인을 하면서 이잡듯이 한번 뒤져본 거죠. 특히 이제 와룡산 같은 경우에는 탐침봉을 찔러가면서 수색을 펼쳤다고 하는데요. 와룡산뿐만이 아닙니다. 대구 시내에 있는 산이란 산은 다 뒤졌습니다. 대구 상동에 수사 헬기가 안 떠 있는 날이 없을 정도. 거기에다가 도룡뇽 알 찾으러 갔다 그랬잖아요. 주변 저수지. 저수지에 익사했을 가능성까지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저수지 잠수부들까지 투입을 했습니다. 이때 수사가 진짜 스케일이 컸던 게요. 해군까지 투입이 됩니다. 대구 근처 진해만 인근의 무인도에 대한 수색 작업도 벌이게 됩니다. 사격 연합회에서도요. 사냥하는 사람들은 등산과 산타기에 능하며 사냥개까지 데리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색에 동참하게 됩니다. 개구리 소년 찾기, 여기에 이제 기업들도 도움을 주기 시작한 거죠. 무려 전단지 10,000장을 제작해서 배포했다고 합니다. 당시에서 쓰던 전단지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제철에서 만든 거죠. 지금 포스 대출판 미운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이제 대이죠. 지역감정 해소 국민운동 광주 전남 협의회. 대구에서 일어난 실종 사건인데 광주 전남 쪽에서 만들어서 이제 도와주신 거죠.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오른쪽은 담뱃값이고요. 공중전화 카드인데 뭐 심지어 신용카드, 뭐 초코파이, 세제, 우유팩. 그래도 이 아이들을 찾기 위해서 온 나라가 발벗고 나서주니까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일단 뭐 그런 희망이 좀 모아져서 현상금이 4,200만 원으로 뜁니다. 우와. 4,200만 원이면 이 시절이면 이제 강남까지는 아니더라도 웬만한 데는 집 한 채는 그러겠죠. 충분히 사고도 남을 수 있는 돈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 제보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엄청 들어왔겠는데 이것도. 91년 한 해에만 제보 전화가 350여 건 정도. 거의 뭐 하루에 한 통씩 온 거네요. 근데 이게 옥석을 가려야 되는데 제보 전화. 이런 상황에서 이 종식이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는데 엄마 하는 전화를 받은 거예요. 이게 제보 전화도 아니고 엄마 하는 그런 전화를 받으니까 이 종식이 어머니는 이거 우리 종식이 목소리가 맞다라는 얘기를 하시기도 했었는데 장난이면 진짜.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게 사실은 현상금 놀이고 자기 아이를 가지고 아이한테 전화를 걸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뭐야 진짜. 그리고 얼마 후 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는데요. 400만 원을 준비해라. 그러지 않으면 아이들을 죽이겠다. 돈을 준비해라. 네. 이것도 그러지 않으면 과연 종식이를 납치한 진짜 범인이 맞을까? 진짜 돈을 준비해야 할지 경찰과 같이 상황을 파악하던 중에요. 집에 전화가 또 걸려옵니다. 이번엔 또 다른 사람이 아이를 납치한 범인이라며 1,000만 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저 돈을 노린 전화였던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또 이제 영규 집으로 편지가 한 통이 이제 날라오는데 아파트 화단에 있었던 편지를 여자아이가 주워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6절지 2장 분량의 이제 편지였는데 저는 김영규예요. 우리 5명은 지금 산속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아저씨가 우리들을 자루 속에 넣어 끌고 왔어요. 일주일에 3번밖에 물을 주지 않아요. 철원이 형은 어떤 아저씨 일을 잠도 안 자고 돕고 있어요.
뭐 그럴듯하기도 하기도 하고 뭐 좀. 납치 당시 상황이나 지금 우리가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라고 하는 게 굉장히 상세하게 적혀져 있잖아요. 아, 그죠. 이뭐 지푸라기 잡는 심정인데. 네, 이 영규 편지하고 영규 글씨체를 대조를 해봤는데 글씨체가 너무 달랐었던 거죠. 이거 진짜가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건데. 다른 목적? 목적이요? 이것도 돈인가요? 이 가짜 편지를 쓴 범인은 처음에 이걸 발견했다고 했었던 그 여자 아이였습니다. 여자아이? 왜? 아, 그냥 100% 장난이구나. 장난으로? 과자 봉지에 개구리 소년 찾는다 이 광고가 있으니까 이걸 보고 장난 편지를 쓰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냥 궁금했대요. 어이가 없다. 이걸 근데 받아든 부모님은 그니까. 이제 억장이 무너지셨던 거죠, 진짜. 1년에 350건 들어왔으니까 그중에서 진짜 쓸모니까 몇 개가 있겠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더 황당한 제보가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 아이들이 부산에서 커피를 팔고 있다. 왜냐면 당시에 이제 가출 청소년들 데려다가 뭐 껌 팔게 하고 앵벌이 시키고 앵벌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구걸시키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성행했기 때문에 80년대 90년대 초까지 그거를 하고 있다고 부산에서 이런 제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뭐 그러니까 부모님들 일단 우리 아이 구걸하고 있다니까 억장이 무너지는데 그래도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부산으로 아이들을 찾으러 갔다는 거예요. 달려가서. 참 진짜. 믿고 싶으셨던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멍텅구리 배에 잡혀가가지고 일을 한다. 또 뭐 거기 들어가면은 아이들이 나올 수가 없다. 또 어떤 곳에서는 아이들을 잡아가면은 팔다리를 이래 묶는답니다. 묶어서 3개월, 4개월이 좀 피어지질 않는데요. 시장 통에 가면은 뭐 질질 끌고 다니면서 동냥거리 하는 거. 와, 근데 저런 얘기 들으면 진짜 잠을 못 주무셨을 것 같은데. 그 서울역 숙소에서 자고 있었는데 새벽쯤에 연락이 왔어요. 영규 닮은 애를 누가 봤다. 그래서 지금 잡고 있는데 와서 확인을 해달라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새벽에 이제 현장으로 뛰어나갔더니만은 종식이 아버지와 같이 영규가 아니었죠. 네,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김 기자, 우리 아들 어디인가 살아있다. 김 기자가 끝까지 좀 추적해줘. 저한테 그렇게 평소에 당부를 했었어요. 부모님들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장난 제보에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어떤 관심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어떤 전화도 무시하지 않고요. 확인하기 위해 전국을 다닐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부모님들을 가장 화나게 하는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아, 그래요? 네. 외국에서 범죄 심리학을 전공했다라고 하는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프로파일링으로 직접 이 사건을 해결하겠다. 부모님이 당연히 이제 아이들 사건을 풀어줄 사람이 나타났구나.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는 증거들을 다 내주셨대요. 실제로 부모님들도 그 교수한테 되게 감사한 마음을. 그리고 교수가 범인을 알아냈다, 자기가. 라고 합니다. 불안하다 이거. 누구였냐면 연식범이라고 하면서 종식이의 아버지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발표를 한 거죠. 종식이 집 화장실이랑 골방 부근에 시체가 묻어있을 거다. 그 집을 파봐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때 아버지가 근데 이걸 허락했느냐는 거죠. 진짜 했네. 당연히 이제 종식이 아버지는 저 오해는 풀어야 되잖아요. 마을 주민들까지 다 지켜보는 데서 종식이네 집이 무너집니다. 현장에서 굴삭기로 화장실을 파고 드러내고 하는 거 저희들 다 지켜봤죠. 1시간 이상 이렇게 하는데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가 나왔겠어요. 당연히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종식이 아버지는 화가 나고 그 교수는 당황해가지고 도망가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냥 황당한 주장이었죠. 아니 근데 엄연히 그 프로파일러인데 뭐 이유 같은 게 있었습니까? 뭐라도 있었겠죠. 뭐가 있으니까 땅을 파헤친 거 아니에요? 종식이 아버지를 만나러 집으로 갔는데 네. 자기가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화장실까지 막 따라와가지고 경계하고 감시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했구나. 그리고 아이랑 통화했었던 테이프가 있었는데 국가수에 제출할 때 조작했다는 거예요. 이 교수의 말에 따르면 근거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내용이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종식이 어머니가 아이들이 사라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간에 육감적으로 왔다 그러면서 마을을 찾아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전화를 받았어요. 종식이라고 추정되어지는 아이로부터.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가 막 감정적이어야 하는데 너무나도 이성적인 거예요. 그러한 점들이 이 사람이 봤을 땐 이해가 가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발굴할 때 운동화가 하나 탁 나온 거예요. 실제로요? 예. 막 씻어봤더니 여자애. 비극이 또 비극을 낳고 더 큰 비극이 쌓여지는 순간이었죠. 아이를 찾으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부모에게 2차 피해를 준 상황이 된 겁니다. 이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이 사건에 대해 종식의 아버지는 자식을 잃고 겨우 마음 잡고 일하려 하는데 이런 쇼가 어디 있겠습니까? 라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2001년 간암 판정을 받으시고요. 아들 종식의 곁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의 마지막 말은 종식이 만나러 간다 였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을 하는데 안 미치겠어요. 우리 같으면 뭐 굉장해질 거예요. 날만 새면 우리하고 같이 어울리가 있는데 언제 고무들 여기 어디 있습니까? 그래. 지발 이 양반은 그런 그 소리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해도 아이라고 하길래 그때 술도 많이 먹었어요. 속이 상해가지고 화병이 더 이제 도졌는 거죠. 죽었습니다. 제 시나리오가 한 100페이지 정도 됐었거든요. 네네네. 쭉 펼쳐보면 빨겠어요. 그때 제일 어려웠던 게 누가 범인일까 고민하고 있었을 때 이제 와이프가 부모님이 범인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봤었어요, 저한테. 근데 제가 주춤했어요, 그 순간. 그러면 어쩌나 예. 라는 마음이. 왜냐면 저희한테 증거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경찰처럼 막 뒤지기 시작해가지고 그 모든 과정의 그 과학적 증거를 알게 됐었어요. 그리고 나서 부모님들을 만나서 한 페이지당 9분의 도장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다 붉게 물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실종된 후 11년이 지난 2002년 어느 날 이제 종식이 어머니는 꿈자리가 좀 심상치 않았다고 해요. 엄마 나를 찾아와줘라고 이제 종식이가 꿈에 나와서 계속 잠을 설쳤는데 그리고 이제 며칠 후인 9월 26일 전화를 한 통 받습니다. 아이들이 발견될 것 같다. 오셔서 확인 좀 해주세요. 근데 약간 톤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그 전화를 받고는 심장이 멎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이제 무슨 일이 있을지 너무 겁이 나서 못 가고 다음 날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찾은 현장 어디였을까요? 와룡산? 와룡산이었습니다. 와룡산. 이 한 동네 주민이 산에서 도토리를 줍다가 이상한 거를 발견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등산용 지팡이로 이렇게 슥슥슥슥 한번 낙엽을 치워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허연 물체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뭔가 좀 이상한데 싶어서 좀 더 이렇게 파헤쳐 봤더니 어린이 신발 하고 청색 체육복까지 이렇게 나오게 됐고 경찰관이 이게 현장에 와 보니까 뼈 일부분이 낙엽과 흙더미 사이에 약간 드러나 있었고 30cm 가량 이제 파고 들어가니까 이게 유골이 서로 좀 엉켜 있었고 서로 좀 껴안은 채 있는 모양으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현장을 본 부모님들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아이들의 유골이 아닌 것 같다. 아, 믿기 힘드시니까 그러셨죠. 하지만 점점 부모님에게 익숙한 물건들이 하나 둘씩 발굴되기 시작합니다. 당시 찬인이가 입고 나간 체육복과요, 호연이가 했던 치아 보철까지 나옵니다. 아, 호연이 어머니는 아들의 치아 보철은 맞지만 아이의 옷은 아니라며 여전히 아들이 살아있을 거라며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참 기가 기다한 장부입니다. 이거는 이때까지 찾아다녔던 곳에서 아이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때가 오후인데 아이들이 나타났다 하는 소리 들으니까 발걸음이 안 띄어졌다거나. 그래가 그날은 못 오고 이튿날 아침에 이제 오니까 파헤지기다 보니까 신발도 5켤레 옷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지 아들 신발 옷 다 전부 다 알아봅니다. 그날의 그 옷까지. 부모님들께서 유골이 발견되셨을 때 가장 힘드셨던 걸 그걸 받아들이는 일이셨던 것 같아요. 한 아이의 체육복이 나왔잖아요. 그 체육복에 초등학교 이름이 나와 있는데 보니까 그 지역 초등학교 이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그것 봐라, 우리 아이들이 아니지 않냐 그랬는데 이 아이가 전학을 온 거예요. 그 전 학교에서 그래서? 그 아이의 엄마가 그 전 학교에서 입었던 체육복이 맞아요 라고 하는 바람에 이제 정말 모두가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다 울음바다가 됐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언론에 이제 특종이 된 거예요. 네네네. 난리 이게 보도가 되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의혹들이 생기는 거예요. 11년 만에 발견됐는데 이게 무슨 뭐 서울이나 뭐 부산 이런 데가 아니라 처음 시작한 그 그렇죠. 장소. 와룡산 거기서 발견된 거거든요. 32만 명이 투입된 네. 겁니다. 가장 의혹이 많이 불거졌던 게 어디냐면 유골이 발견 위치라는 거예요. 아, 위치. 예. 그 위치가.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네네. 세방골이라는데 저기서 이제 세방골. 유골이 발견이 된 것이거든요. 세방골. 세방골. 동네 주민들이 도토리를 주우러 가는 산책 코스 같은 곳이죠. 근데 여기서 30만 명이 뒤졌어. 그래, 이거 바짝바짝 붙어가지고 아까 보니까 하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수시고. 그런데 왜 산에 있던 아이들을 찾지 못했을까요? 아, 의아하네요. 이게 사실 경찰들이 주로 수색한 곳이 네. 저기 이제 불미골 저쪽이거든요. 네네네. 직선 거리로 한 800m. 불미골 주로 찾았다고 800m 떨어진 세방골이 있는 걸로 안 못 봤을 리가. 발견했다라는 게 납득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예. 이거 이제 말이 안 되죠? 감독님은 실제로 그 유골 발견된 장소에 가 보셨을 텐데 어떤 곳이었나요? 야산이라고 하기에도 어려운 지점이에요. 너무 가까워서. 아, 그래요? 저도 아이들의 관점에서 마을 쪽을 봤을 땐 나무가 빽빽해가지고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냥 보여요. 이렇게 듬성듬성해서. 가까웠네. 예. 사실은 이제 전 그곳에 한번 누워봤어요. 물론 5명이 거기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해는 되는 정도인데 무엇으로 덮어서 아이들을 다 감출 수 있었을까?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막 한순간에 쫙 몰려오더라고요. 그 유골이 발견된 후에요, 법의학자 그리고 인류학자, 곤충학자까지 나서서 여러 이론들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1년이 지나서야 발견된 이유에 대해서 비가 내린 탓에 아이들의 흔적이 모두 빗물에 씻게 내려갔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었어요. 이상하죠. 그거 뭐야지. 게다가요, 발견 당시 유골 일부가 쉽게 눈에 띈 이유가요, 네. 태풍 루사로 인해서 폭우로 흙이 씻겨 내려갔기 때문이라고. 근데 11년 동안 수많은 11년 비가 동안? 왔을 텐데. 말이 안 돼? 이상한데? 근데 이 때문에
고의로 유골 노출을 위해서 옮긴 거라는 괴담도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심지어 국군 사격 중에 5명 아이들이 갑자기 나타나는 바람에 2명이 총에 맞아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뭐 이상하다 보니까 괴담이 떠도는데 그러겠네요. 그런데 왜 뜬금없이 군 사격과 관련된 이런 소문이 났을까? 네. 이게 바로 이제 우유곽에 담겨있던 탄피를 옮겨놓은 겁니다. 아이들이 있는 그 장소에서? 예. 용돈벌이를 위해서 탄피 주우러 갔다가 사격장 가까이 접근하는 바람에 총에 맞은 거 아니냐. 네, 언론에서 이제 탄피 소년이다라는 타이틀을 씌우기도 합니다. 군에서는 이제 이런 추측성 기사에 대해서 그 사격장과 관련된 장소 사이에는 150m 정도의 이 능선이 있기 때문에 유탄에 맞을 가능성은 없다. 야, 이건 미스테리하네요. 부모님들의 한을 풀어드릴 확실한 단서가 없어가지고 답답하잖아요, 그죠? 당시에도 이제 경찰에서는 자연사 추정을 얘기를 할 때 경북대 네네. 법의학 팀이었는데 네네. 타살로 규정을 했습니다. 3구 이상의 두개골에 있는 소견은 인위적으로 생긴 것이며 생긴 시기는 사망 당시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 아이들이 타살당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타살로 규정할 수 있었던 근거도 있었어요. 그래요? 그게 뭐였냐면은 네. 아이들의 두개골에서 디귿자 형태의 네. 외상 흔적들이 여러 개가 발견이 됩니다. 철원이의 두개골에서는 25개의 외상. 제가 그걸 봤어요, 실제. 그래요? 두개골이 난 상처. 네. 너무 인상적이고 마음이 아팠던 건 두개골이 너무 작은 거예요. 아이들이니까. 나머지는 제사를 지내고 아이들의 두개골만 남겨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증거가 될 수 있는 흔적이 강력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법의학 팀이 그걸 보관하고 있습니다. 근데 범행 도구가 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때도. 근데 2022년 최근에 네네. 인터넷에 글이 올라와요. 네. 디귿자 상처 있잖아요. 네. 그거를 낼 수 있는 거는 공고생이 가지고 다니고 있는 철제 버니어 캘리퍼스? 버니어 캘리퍼스. 아세요? 네. 길이 재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타격을 하면 디귿자로 이렇게 저 상처가 날 수 있다. 그런 글이 올라온 거예요. 확인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소문들이 계속 언론에 떠들고 이러니까 부모님들은 가슴 미어지는 거죠.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이게 사실로 밝혀진 건 아닌데. 범인을 못 잡았잖아요, 그죠? 범인만 못 잡은 게 아니고 범행 도구가 뭔지도 몰라요. 그 당시 경찰하고 뭐 국가수에서 모든 흉기라는 흉기를 다 이렇게 대조를 했는데 맞는 흉기가 없어요. 몇 년 전에 버니어 캘리퍼스라고 등장했잖아요. 그냥 주장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장하는 거. 근거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타살이라는 네네. 주장들이 계속적으로 제기가 됐는데 경찰은 막상 전혀 다른 주장을 했어요. 그래요? 경찰은 뭐라고요? 행불자들이 아침을 먹고 도룡뇽 알을 줍기 위해 점심과 저녁을 굶은 채 하루 종일 산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내리던 비를 피하기 위해 구름 밑에서 쪼그리고 있다가 기온이 떨어져 사망한 것으로 추정. 경찰의 주장은 타살이 아니라 자연사 했을 거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저기서 길을 잃고 의아할 수밖에 없는 의아하네요. 발표였던 거죠. 왜요라고 저는 묻고 싶은데요. 근데 엎어지면 코 닿는 데입니다. 저희들은 목교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움직임을 못하는 상황에서 저체온증으로 이렇게 됐다고 하면 저희도 뭐 할 말은 없겠지만, 근데 그게 다르잖아요. 움직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저체온증으로는 저희 집 앞마당인데 그거는 말이 안 맞다고 봅니다. 상황에 어떤 상황인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때려 맞춘 거죠, 그냥. 이런 말씀도 죄송한데 뼈가 저체온증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냥 자기들이 그냥 그래 때려 맞췄다고 봐요. 물론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면 사고사기 때문에 수사를 더 이상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살해를 당했다 그러면 범인은 아직 안 잡혔잖아요.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렇게 덮어버리지 이렇게 하는 좀 풍조가 내부적으로 있지 않았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렇지. 수사를 종결해야 되니까. 애들이 만약에요 이렇게 산에 올라갔다가 조난을 당했으면 그러면 업고 내려오든 안고 내려오든 아니면 3명이 보호하고 1명을 내려보내갖고 어른들한테 조난 신청을 했을 거란 얘기입니다. 13살짜리 아이가 91년도 당시에 작지 않아요. 아이들 사이즈가. 애들이 아무리 시골 아이라고 해도 힘도 세고 또 산에 올라갈 정도면 애들이 운동성이 좀 활달한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전혀 찍소리도 못하고 어디에 그냥 웅덩이 같은 데 몰살당해서 죽은 상황이라면 누가 아이들을 제압해서 끌고 가서 목숨을 빼앗았다는 게 이게 합리적인 추론이지. 날도 추워 죽겠는데 길을 몰랐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자연사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그때 경찰이 쓴소리를 들었던 이유가 또 있습니다. 아, 뭡니까? 바로 경찰이 유골 발굴 현장을 마음대로 훼손했다. 곡괭이하고 삽으로 마구잡이로 파헤쳤기 때문에 진상규명이 어려웠다. 과학수사관들도 증거가 훼손된 상황이라 뭘 알아볼 수도 없었고, 게다가 개구리 소년인지 어떻게 처음에 알았냐. 현장에서 두개골 한 구가 나오고 연이어서 다른 유골까지 줄줄이 나오더라. 모두 세보니까 5구니까 당연히 개구리 소년이겠지라고 생각하고 보고했다. 사라진 아이들 숫자와 맞다고 해가지고 사건을 규정짓는 것부터가 허술한 부분이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요, 9월 27일에 있었던 현장 검증에서는 경찰이 삽으로 흙을 파내는 모습이나 유골 위를 밟거나 무심하게 다루는 모습에 격분한 부모님들은요, 경찰을 밀치며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자기네들이 파헤치지 않고 법의학 전문의들한테 불러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항구를 발굴을 하는데 시간이 막 몇 시간씩 걸리는 걸 이 경찰관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몇 분 만에 막 두고 파헤쳐 놨더라고요. 이야, 진짜. 이상하죠. 네. 그 당시 경찰서장 하는 사람이 아이들은 저체온 동사로 죽었다 하자. 뭘로 네가 장담하느냐 하고 또 이제 묻고 결국은 이제 처음부터 여기 있었다. 우리는 어디서 옮겼는 것이다. 경찰하고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부모님들이 경찰의 얘기를 못 믿었던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 단순히 이제 가출 사건으로 가닥을 잡은 거, 여기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좀 화가 나셨고, 당시에 와룡산 일대에 뭐 30만 명 투입해서 수색했다. 이게 이제 사건 발생 7개월 만인 10월 중순이거든요. 그렇죠. 되게 이제 이런 거 터지면 48시간 골든타임이라고 그러는데, 네네. 실종이 돼도 그때 찾았어야 되고, 7개월이면 다 날아간 거죠. 흔적도 사라지고 증거도 사라지고. 또 그때 경찰이 이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어처구니 없습니다. 누구 말을 듣고 수사를 진행했을까요? 뒤에서 조정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당시에 이제 점술가하고 심령술사 말을 듣고 와. 수사를 진행을 했다. 아, 설마 했는데 진짜네. 교도소 부근에 뭐 소년들 묻혀 있다라고 주장하는 점쟁이부터 시작해서 고속도로 다리 말도 교각 안 돼. 아래에 아이들이 있다. 경찰들이 사람들 모르게 공사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가가지고 도로를 파내기도 했다. 심지어 이제 여성 무속인을 직접 와룡산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수사에 대한 자문도 받는 일이 벌어졌고요. 경찰이. 네, 경찰이.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관의 말에 따르자면 형사들이 뭔가 사건을 소홀히 다룬다는 얘기들도 있으니까 이런 무속인들의 말들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 21세기에 이런 얘기 듣고 앉아있으니 이거 참. 아이들 부모님들이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처벌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원망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아무 이유도 묻지 않는다. 그러니까 애들이 왜 죽어야 되는지 그 사실만 알려주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범인한테 나타나서 양심 선언하고 자백하라 이런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수사기엔 수사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공소시효 완성됐는데 수사해서 범인이 누구누구야 라고 해도 처벌이 안 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수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공소시효가 결국은 폐지가 되죠. 그래요? 저 사건 발생했을 땐 15년이었는데 네네. 그다음에 이제 저 대구 쪽에 일어났던 다른 사건이 있었어. 아이가 이제 황산 테러에 이제 황산 테러 사건이 있어서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살인범죄에 대해서는 뭐 공소시효 폐지하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폐지되고 이렇게 됐는데 이 사건이 공소시효가 완전히 15년 완성된 다음에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개정법의 적용을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예, 그러면 이제 수사는 못 하는 거고. 안타깝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당시 부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감히 짐작이 안 됩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아이들을 보낸 슬픔을 잊고 싶어도요. 네네.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에 대해 자꾸 묻는 동생에게 너희 형은 애교가 많은 비타민 같은 존재였다 라며 아들을 추억하다가도요. 그날의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마을이잖아요. 다들 이제 친하고 이렇게 잘 지내셨다고 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다 흩어졌고 한 부모님은 이제 아이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라는 마음에 오랫동안 이사도 안 가고 계시다가 아이 죽음을 확인한 다음에 결국 아이가 자꾸 떠오르니까 거기서 못 살고 다른 곳으로 이제 이사를 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가족 간의 사이도 서먹하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 대화 도중에도 사실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날 못 나가게 잡직을 했어 라고 하면 그렇게 상처 주려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아닌데 그냥 이렇게 그러면서 그러니까 서서히 가족 간에도 대화도 사라지고 웃음도 사라지고 영규 누나 같은 경우에는 터울이 좀 컸는데 그 누나 생각은 내가 착한 일을 좀 하고 살면 동생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간호사가 되셨대요. 죄송합니다. 간호사로서 이제 사람들을 좀 도우고 살면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랬는데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발견이 된 거죠. 그리고 철원이 아버지께서는 제가 만났을 때에도 철원이 집에서 철원이 방은 하나도 안 건드리신 거예요. 올 거라고 믿고. 예. 그러니까 뭐 장난감이며 학용품이며 책까지며 그냥 그대로 놔두시고 기다리고 계셨으니까 저런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일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앞집, 뒷집, 옆집 이래 살았기 때문에 알맞게만 보고 이랬는데 그러고는 이제 또 흩어져버린 동네에서 또 변화도 있어야 되겠지 뭐. 그래 이제 멀리는 가지는 뭐하겠고 그 산 밑이라고 좋다고 그리 왔는데 대화가 없었는데 첫째는 한 자리에 앉아도 언젠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한 자리에 내 엄마, 아들, 서희가 앉았는데 앉으면 한 자리가 비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 답이 안 넘어갑니다, 그만. 그리고 서로 이제 눈치를 보는 눈치, 말도 없이 서로 이제 얼굴만 쳐다보고 고개 숙여가지고 그런 일들이었어요. 유골이 발견된 지 1년 6개월이 지난 2004년에 아이들의 합동 연결식이 거행됐습니다. 그 아이들의 유골은 낙동강에 뿌려지게 되는데요. 도롱뇽알을 줍기 위해 간다라며 집을 나간 아이들은 실종 13년 만에 비로소 눈을 감게 되고 맙니다. 요 합동 연결식이 있기 며칠 전에 이 개구리 소년들한테 명예 졸업장이 이제 수여가 되거든요. 이 졸업장이 부모님들한테는 오히려 상처가 됐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5학년에서 6학년 올라간
올라가는 그때, 예, 그때입니다. 나는 뭐 받으러 가지도 않았는데 전달에 내가 갖고 왔어요. 그 다른 애들도 있고 하는데 뭐 아이들 보기가 안 좋더라고. 그러니까 안 갔어요. 딱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이잖아요. 눈앞이 캄캄하죠. 뭐 이거 많은데 싶고 졸업도 못하고 없어져 버렸는데 뭐 박수도 쳐주고 그래야 했을 건데 그래도 못하고 아이고 하나 없어져 보니까 뭐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는지. 어른들의 미숙함 그리고 시스템의 부재로 인한 사건이잖아요. 오히려 이제 희생된 아이들이 우리에게 남겨주고 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도 아이고 뭐 애들 가출했겠지 24시간 기다려 보세요. 그렇게 치부했던 차원에서 지금은 아이가 없어졌다라고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이거든요. 아동 등록제라든가 이 추적 시스템 논의도 그때부터 본격화가 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2005년에는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새롭게 제정이 됐습니다. 그때 뭐 CCTV라든가 이런 이제 실종 아이들을 찾는데 어떤 체계가 갖춰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처음에 이제 추모비 건립도 실질적으로 너무 오래 걸렸었거든요. 거의 30년 만에. 그때 철원의 아버지를 처음 뵀거든요. 그때 아버님을 만나서 철원이 친구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하고 또 며칠 있다가 또 아버님을 만나서 또 그 자리에서 뵀었는데 한 번씩 생각나면 네, 여기 소주 한 잔 먹으러 온다. 소주병 한 잔 들고 이리 온다. 이제 내가 죽고 나면 누가 이거를 기억을 해주겠냐라는 그 얘기를 하셨을 때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우리 나이는 자꾸 먹어가고 정말 참 이거는 관심이 자꾸 사라지는구나 깨울 수 없는 사건이. 근데 사실 관심이 없어질 때는 우리들끼리 남들 보는 앞에서는 술도 못 먹고 남들 보지 않는데 사다가 이 뒤쪽에 가가지고 먹으면서 우리끼리 너무 슬퍼요. 언제까지 저희들이 추도식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잊지 않고 찾아주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희들이 여태까지 지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께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빠 안녕? 아빠 안녕? 보고 싶었어요. 저도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있어요. 건강히 잘 계시다가 엄마랑 아빠랑 우리 늦게 만나요. 사랑해요. 자, 오랜만에 참 보네. 철원아.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겠지. 너희들과 헤어진 지가 34년이 되었다. 너무 보고 싶구나.
그곳에서 동무들과 재미나게 잘 지내거라. 어느 누가 너희들을 힘들게 만들는지 모르지만 언젠간 너희들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줄 때가 있을 거야. 그때까지 기다린다. 네, 뭐 어떻게 가늠을 할 수 없는 슬픔을 가지고 아유 죄송합니다. 평생을 가슴에 아들을 품고 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먹먹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저는 이제 저희 애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학교를 다니는데 아이들을 이제 데리러 못 가면 어머니가 가거나 이제 아버지가 아니면 동의서 같은 거를 써야 되거든요. 아이 그냥 학원 갈 때 알아서 가게끔 해주세요. 동의서를 안 쓰면 거기 학교에만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 막 궁시렁거렸거든요. 아, 뭐 이런 것까지 동네인데 뭘 그래 라고 했었는데 이런 얘기 쭉 듣다 보니까 이제 이 필요한 거구나.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런 것도 좀 느꼈습니다. 네. 시나리오 마지막 부분 작업할 때 꿈을 하루 꿨어요. 아, 그래요? 아이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 명씩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언덕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5명이 그렇게 다 넘어갔는데 그 장면을 꼭 영화에 넣어야지 하고 마지막 장면을 그대로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아이들에게 위로가 됐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관심을 지속적으로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는 나왔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옵니다. 여기 오면은 내가 작아집니다. 아이들한테 빨리 찾아주지 못해가지고 너무 미안하고, 철원아, 영규야, 호연아, 찬이나 정씨가 편안히 잘 지내고 그동안 잘 지내.